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남하했습니다. 급기야 그 무인기 중 한 대는 서울 은평 인접까지 활공을 하면서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즉각 코브라 헬기와 KA-1 경공형 전투기를 띄워서 이걸 격추시키려 시도를 했지만 무인기를 단 한 대도 잡지 못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북한으로 유유히 돌아갔다고까지 합니다. 워낙 무인기가 작은 탓도 있고 예전에는 무인기가 들어오는 것조차 몰랐던 것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쉽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좌표찍기 조리 돌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검찰이 조리 돌림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는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침투. 동아일보도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침투. 많은 분들이 어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을 침투했습니다. 영공을 뚫고 내려와 서울까지 침투한 겁니다. 우리 군이 100발을 쐈습니다만 못 잡았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강화와 또 파주를 뚫고서 서울 은평구까지 침투한 다음에 유턴을 해서 북한으로 유유히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측 전투기와 특히 이제 코브라 헬리콥터, 헬기, 전투 헬기까지 떠서 요격, 격추를 시도했지만 이 발칸총 100여 발을 쐈지만 이 무인기 한 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매우 작은 무인기라 이 눈으로 식별이 쉽지 않다는 건데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은 2014년, 2017년에도 우리 쪽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는 아직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이거 뭐가 뚫리니까 기분 나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딱 쏴서 떨어뜨려야 속이 풀리는데 말이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당당히 한겨레 신문 3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종결 사건이다, 조작 수사다라며 반발하던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검찰 조사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 그간 친 이재명계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조작 수사하고 망신 주기 소환이기 때문에 나갈 이유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검찰 조사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스탠스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론의 비판적인 흐름을 의식한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지 못하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좌표. 조선일보 6면입니다. 좌표. 야당이 검사들의 실명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아예 더 나아가 제도화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리돌림 선동이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개인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좌표 찍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이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겁니다. 감원. 중앙일보 8면입니다. 공공기관 감축, 감원 시작, 2025년까지 12,400명 줄인다. 비대해진 공공기관, 특히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공공기관들의 인원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시 줄인다라는 겁니다. 공공기관 정원은 어떤 선진 국가도 감내해야 할 감축이긴 합니다. 개선 조치이긴 합니다. 5년간 늘어난 인원의 10% 감원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은 왜 자꾸 무인기를 보내는 걸까요? 우리는 왜 자꾸 못 잡는 걸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제가 은평구에서 북한이 보낸 삐라를 한번 발견한 적은 있는데 은평구에서 북한의 비행기, 무인기를 보게 될 줄이야.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 통일연구원 출신의 김수경 교수, 그리고 합참의 공보실장을 역임하신 엄효식 전 합참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무인기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뻥 뚫리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이게 서울을 침투하고 은평구까지 왔다?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영공을 아예 넘어섰습니다. 뻥 뚫린 우리 하늘, 빗나간 백발. 북한 무인기가 어디까지 왔냐? 지도에서 보이듯이 서울까지 왔습니다. 서울까지요. 함께 보시죠. 강화도, 김포, 파주, 서울, 은평 2m급 이하 소형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파주, 김포, 강화 민간인 밀집구역 민가까지 왔어요. 5시간 비행. 이 중 한 대가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진입했습니다. 은평까지 왔어요. 3시간 이상 비행한 뒤 북한으로 복귀했습니다. 교란 비행 나머지 4대는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이것보다 아까 그 조간신문이 더 자세한 지도가 있던데 그 자세한 지도를 좀 띄워주시죠. 여기는 뭐 김포, 파주, 강화도에만 그친 게 아니라서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파주를 지나서 경기를 지나서 서울 은평까지 왔다가 이 무인기가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이 대응 출격을 했습니다. 전투기와 후브라 헬기까지 띄워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합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호 합참 작전부장 이야기입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역을 실시하였고 항적 추적 및 격추사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응하였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자, 우리 군이 두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단은 첫 번째, 8년 전에 비해서는 일단 무인기가 왔다는 사실은 인지했습니다. 즉각. 8년 전에는 무인기가 들어왔는지조차도 몰라서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발을 쏘고도 우리 군이 격추를 못했습니다. 엄효식 실장님, 8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억나십니까? 합참 공보실장이 계셨고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였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인기가 발견돼서 이게 어느 무인기인지조차 우리가 몰랐었을 때가 한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2014년. 네, 맞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사실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2014년 3월 달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상상 속에서만 무인기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는데 실제 북한이 우리 측으로 침투시켜서 돌아가던 북한의 무인기가 추락을 해서 처음 발견되는 순간부터 이런 무인기의 위협이 우리에게 현실화가 됐었죠. 이런 무인기의 위협과 함께 또 기억나는 것은 당시 우리 김진희 기자께서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하시면서 무인기와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해서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제가 국내 언론 기자 중에서는 최초로 이건 북한 무인기가 확실하다라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무인기를 북한이 들여와서 스텔스 도료를 칠해서 우리 쪽으로 내려보냈다라는 팩트를 단독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고 계시군요, 합참 실장님께서. 네, 그때 단독 보도는 기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지만 군 입장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그때 당혹스러움의 주체였습니다. 예, 제가 많이 좀 괴롭혔던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때는 우리가 격추하려는 시도조차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공을 뚫고 북한 무인기가 내려왔다는 사실조차 몰랐었고 그런데 이번은 좀 달라요. 일단은 레이더로 규명을 했습니다. 그것조차 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는데 자, 우리가 어제 띄운 대응 전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장님? 네, 북한의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습니다. 2m가 안 되는 크기고 속도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느린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띄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헬리콥터와 KA-1 비행기, 프로펠러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대응 전력으로 띄웠습니다. 예. 코브라 헬기와 KA-1.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KA-1에도 기관총이 좀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왜 기관총을 사격을 안 했나요? 네, 일단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희 그 KA-1 그 비행기가 무인기를 우리 주동사의 눈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실제 사격을 못한 것 매우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군 측으로서는 매우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왜냐하면 KA-1에 있는 기관포는 사격을 했을 경우에 그 탄두가 자폭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탄두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우리 민간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격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KA-1에 장착되어 있는 기관 단정 같은 경우는 이 자폭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총알이 그대로 이제 민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어제 무인기가 은평에 민가까지 활보를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이 코브라 공격 헬기에는 역시 이 뭐랄까요, 따발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주포가 달려 있는데 요거는 자폭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 쐈습니까? 맞습니다. 코브라에 있는 20mm 기관포 같은 경우는 대공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탄이기 때문에 자폭 기능이 있습니다.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탄이 자폭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민간인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데 이 KA-1에 있는 기관포는 그러한 그 성능이 없기 때문에 실제 군이 사격하는 데는 많은 제한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코브라에서 무인기를 향해서 쏘긴 쐈습니까? 네, 코브라 그 헬기에서 무인기를 향해서 쏘긴 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100발. 뭐 CCTV나 또는 자동차 블랙박스로 보는 것처럼 목표를 정확히 보고 시선으로 확인해서 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레이더와 감시 장비로 관측되는 쪽을 향해서 사격한 것이기 때문에 100발을 쐈는데 하나도 못 맞췄다는 것이 마치 목표물을 눈으로 보고 소총으로 사격했는데 못 맞췄다는 거와는 매우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브라 헬기에 달려 있는 게 그잖아요. 드드드드 하면서 돌아가면서 다라라라라라라 자동, 그렇죠? 여러 발이 쏴지는 건데 그 100발이라고 하면 사실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사격을 한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100발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코브라 헬기에 탑승한 파일럿은 육안으로 무인기를 식별하지 못한 겁니까? 네, 일단 뭐 군 당국이 더 정확히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코브라 헬기의 자체 그 레이더 성능으로는 무인기를 탐지할 수가 없고 지상에서 레이더로 잡은 목표물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거리를 대략 알려주게 되면 그쪽 방향을 지향해서 사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 몇 가지 좀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A-1 같은 경우는 경공형 그 우리 측의 군용기인데 KA-1에 탑승한 기관사는 육안으로 무인기를 보고 쫓아갔지만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무기가 민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격을 하지 못했고 네네. 코브라 헬기는 쏴도 되는데 마음 놓고 정작 코브라 헬기에서는 육안으로 무인기가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한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혹시 북한이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면 격추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을까요? 그럼 국민들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군 당국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 군의 대응은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 무인기가 오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했었고 또는 무인기가 우리 그 수도권 상공에서 마음대로 비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항공기들이 북한의 무인기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전 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시고 더욱더 군이 그러한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예, 민간에 인접해서 민가에 인접해서 북한 무인기가 날았기 때문에 민가 피해 때문에 우리 군이 마음 놓고 쏘지 못한 측면도 좀 있다. 근데 무인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때 2014년에 제가 처음 무인기를 현장에서 봤을 때 한 이만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점점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 북한군이 운영하는 무인기라는 게 그리 크지 않은데 요만한 게 지상 높이 날아올랐을 때 굉장히 좀 작긴 하겠군요. 예, 되게 무인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로 세로 1.5m에서 2m 정도의 사이즈의 크기가 되겠고요. 지상에서 1km 내지 2km의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고 비행하는 속도는 적어도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고 굉장히 있다고 하면 빠르군요. 예, 우리가 육안으로 감시하기는 매우 어렵고 결국 무인기의 감시는 레이더와 같은 장비에 의한 감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미군은 무인기 잡을 때 보니까 뭐 희한한 걸로 잡더라고요. 네,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그물을 쏠 수 있는 건을 만들어서 무인기 쪽, 뭐 또는 이제 드론 같은 게 되겠죠. 보면 드론이 프로펠러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물건 또는 제밍할 수 있는 제밍건 이런 것들로 무인기나 또는 이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데요. 예. 저희도 아마 그런 쪽으로 군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수립하고 아마 무기체계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 무인기가 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지상에 있는 우리 인원들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물건 같은 걸 쏴서 새 잡듯이 잡을 수는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고도에서 나름 북한이 비행을 했고 정찰 목적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제밍 방해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이 전파를 차단시켜서 축 떨어뜨리는 어제는 그 제밍 장치 같은 거는 가동이 안 됐습니까? 실제 우리 군이 그런 그 제밍을 통해서 저게 무인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비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북한의 무인기는 지상에 있는 조종 요원이 직접적으로 조종하는 그런 무인기가 아니라 사전에 지정된 좌표를 통해서 GPS를 통해서 비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동 비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밍으로 그 무인기를 추락하거나 또는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2014년 무인기와 같은 방법이었군요. 자동으로 GPS를 입력해서 돌아가게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통일연구원 소속의 김수경 교수님, 이번에 북한의 의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014년, 2017년 그리고 2022년 한 가지 섬뜩한 게 무인기는 그렇게 큰 우리에게 위협적인 전력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무인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정찰용인데 그 정찰의 성능이라는 것도 위성이나 아니면 뭐 요즘 구글 어스가 훨씬 더 잘 돼 있기도 해서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고 나서 큰 도발이 났던 사례가 있었어요. 맞죠? 그렇죠. 2010년에 이제 연평도 포격 경우에 사실 북한에서 봤을 때 우리의 군사기지가 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히 그 시설을 파악해서 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아마도 무인 정찰기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포를 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무인기가 온 게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일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사진 몇 장 찍고 가신 거긴 하지만 예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혹시 이렇게 정찰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어서 굉장히 경계태세를 느슨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느냐. 기억하시겠지만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터널에서도 쐈다가 기차에서도 쐈다가 저수지에서도 쐈다가 이번에는 뭐 딸 주회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무인 정찰기를 이렇게 서울까지도 내려보낼 정도로 지금 북한은 굉장히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 계속 자기네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했을 때는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좀 무뎌지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도발을 계속 일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어쨌든 21세기의 전쟁이라는 것은 뭐 탱크나 포를 쏴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뭐 해킹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그 전쟁 기술들이 진화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무인 정찰기가 5대나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우리가 어쨌든 하나도 제대로 격추를 시키거나 떨어뜨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좀 대비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북한의 무인기는 어떤 도발의 성격보다는 목적을 갖고 보낸 정찰 용도가 굉장히 성격이 크다는 겁니다. 2014년에는 청와대를 찍어갔고요. 2017년에는 사드 기지를 찍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엄현식 전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목적으로 이 무인기 5대를 좀 과감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내려보냈을까요? 일단 이번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 목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과거에는 무인기가 한 대가 와서 촬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 대가 넘어간 거와 별도로 4대 정도가 강화도 상공에서 또 비행을 했습니다. 마치 이 강화도 4대는 편대 비행을 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오후 무렵에 나타났던 4대의 강화도 상공에 있는 무인기들이 오전에 나타났던 무인기의 움직임을 그에 대한 우리 어떤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교란하기 위한 비행이 아니었는가라고도 일단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4대는 교란 비행이었다. 네. 북한이 이러한 무인기를 보내는 의도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어떤 군사 대비 태세를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한강 하루를 통해서 무인기가 들어왔는데요. 한강 하구를 통해서 한강을 따라 들어오게 되면 바로 직결되는 곳이 용산입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죠. 예. 2014년도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를 찍어갔던 것처럼 한강 수로를 따라 들어오면 대통령실을 바로 촬영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는 한강 하구 쪽으로 무인기를 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북한군들도 아침에 지휘부들이 모여서 심각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평상시 이용했던 한강 하구와 저런 강화도 쪽 그 무인기 경로가 우리 군에 의해서 100% 파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아마 북한군들도 앞으로는 무인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제약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긴장을 하고 예. 특히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무인 정찰기를 북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MDL 북쪽으로. 아마 북한군이 이런 것은 전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식으로 북한군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면으로 여러 가지의 작전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무인기 남하에 민간, 군 양쪽에 다 피해 상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군의 경공격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KA-1 한 대가 대형 작전 지원을 위해 출격하다 추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포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이륙이 1시간 동안 중단이 됐죠. 31편 항공기 지연 출발됐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실장님 민간 항공기 이륙을 중단시키고 우리 대응 전력을 출격시켰을 때 내심 야 저거 한 대는 잡는다. 4대 강화도 교란 비행 저건 냅두더라도 한 대는 반드시 잡는다. 이런 어떤 각오, 필사직생의 어떤 각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민간 항공기 뜨지 마 하고 이제 우리 KA-1 커버를 하기까지 하는데 못 잡았잖아요. 물론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지만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향후? 잡아야죠. 북한이 무인기를 어차피 이런 무인기의 침투나 도발을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대응 능력을 키우고 특히 이제 감시 그리고 무인기를 발견했을 때 타격, 격추시키는 능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아마 군이 당면한 과제로 인식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강화도 상공은 늘 비행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예. 어떠한 그 무인기나 또는 드론 같은 것들도 비행하는 것이 항공기 안전에 매우 위험을 초래하는 곳입니다. 위험하죠. 군이 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항공기의 이착륙을 한시적으로 중단을 요청한 것은 매우 적절했던 조치였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방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시만 비행기가 이착륙을 멈추면 그 사이에 우리가 무인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인기를 잡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데 어쨌건 이것은 그냥 왜 못 잡았냐라고 이제 비난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이 뾰족한 수는 없지만 개발해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법률적인 문제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9.19 군사합의를 했습니다. 평양에 가서 우리 국방장관,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도 가서 군사분계선 이내에서는 군사적 행위를 중단한다. 거기에 무인기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MDL을 뚫고 넘어와서 영공을 침범하고 은평까지 왔다 갔는데 9.19 군사합의 위반이죠. 맞죠? 당연히 위반이라고 볼 예. 수가 없죠. 그런데 9.19 남북 합의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도 뭐 합의 이후에도 북한이 이걸 준수하지 않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우리 NLL 어떻게 보면 완충 지역에도 포를 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9.19 군사 합의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빈발하게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도 이제 무인기를 보냈잖아요. 네. 북한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군사 합의 자체가 완전히 깨진 게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북한이라는 자체가 이게 정상국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속했는데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속을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남북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약속은 조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제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국제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 그러면 이번 무인기를 통해서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만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해병대 출신의 전재수 의원님, 여야도 지금 한 목소리로 북한에 약간 규탄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야 반응은? 그렇습니다. 이 여야도 한 목소리로 일단 군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는 강릉에서 이제 현무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돌아가지고 우리 땅에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게 민간 또는 이 민간 주거 지역에 떨어졌다면 굉장히 큰 불상사가 났을 거다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의 여객기 이착륙까지 금지시켜가면서 대응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 공군기가 추락하고 결국은 이제 무인기는 따라잡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대북 그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가 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히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엄효식 전 합참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엄 실장님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라고 좌표찍기 했다. 조리돌림이다. 이거 조리돌림이냐 아니냐 정치권 논란입니다. 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당당히 하겠다지만 누가 조리돌림하나. 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소위 조리돌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조리돌림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의 강한 비판부터 들어보시죠.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역사에 남겨야 한다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 취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좌표 찍는 것은 조리돌림이고 법치주의 훼손이다. 그런다고 해서 이 대표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진짜 좌표 찍는 건 검찰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 명령 내리면 검사 150명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다. 니들이 조리조리 돌림하고 있다. 라는 비판과 반박을 김의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누가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야 정치권 의견 바로 들어보죠. 김연아 의원님 나오셨어요? 네. 누가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왜 이게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일단은 이게 공당이 할 일인가. 예를 들어서 뭐 네티즌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언론이 일부 공개된 자료를 갖고 누가 어디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보도를 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이제 웹자보라고 하더라고요. 대자보의 이제 웹 버전인데 공당의 홍보실에서 또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의 보좌진들이 있고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많은 보좌진이 있는데 지금 확인된 거로는 의원실의 보좌진이 법사위에 연락을 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 리스트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게 오늘 추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좌관들이요? 네, 그렇죠. 그럼 뭐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자기 지금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한 것처럼 자기 형사 문제인데 자기 형사 문제에 대한 방어하는 것을 자기 보좌진까지 동원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걸 지금 가공해서 당에서 홍보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지도부가 들었는데요. 아까 뭐 조리돌림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일단 공당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전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저는 요즘 이제 그 정치 깡패?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깡패에 대해서 많은 얘기 또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정치 깡패의 단어 처음에 시작은 한동훈 장관의 집에 그 집 앞까지 가서 현관까지 가서 들이닥친 더 탐사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깡패를 시켜서 대신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탐사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표 찍어서 선동을 한다면 이제는 공당이 이 정치 깡패가 하는 그 행동을 대응하겠다고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고 그다음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것이 사법민주주의를 망치는 그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지금 이런 부적절한 행동, 그게 당 지도부의 지시든 당원 홍보국이든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든 모르겠지만 먼저 이 웹자보를 올린 사람이 조리돌림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민주당이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것이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를 민주당이 공개를 했다. 공개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니죠. 검찰에 이제 조직도가 있고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확인을 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은 이제 맞지 않다. 공개돼 있는 정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상,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한 분 한 분은 걸어다니는 행정관청입니다. 관청인 것이죠. 그리고 검사 한 분 한 분은 또 헌법기관입니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했던 이야기죠.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면 단독 관청으로서 자신의 이름이 곧 관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상으로 형사소송법상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고 법적으로 이 부합하는 거다. 예를 들면 2008년도부터 참여연대에서 매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담당 수사검사를 공개하는 운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검사와 수사 대상자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사회 공론의 장에서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수사검사의 실명을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까지 저희들이 봐왔지만 특히 정치인 관련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에서 피의 사실이 공공연하게 막 유포가 됩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도 뭐를 통해서도 막 공개가 되면서 정치인이 마치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인격살인이고 좌표찍기죠.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검찰이 수사 행태를 보여왔던 것과 비교를 하면 이것은 법상으로도 부합하는 것이고 마치 기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들과 같은 위치에서 검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라라는 측면보다는 과도하게 지금 야당에 집중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차 질문드리면 지도부에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라라는 의도가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라 이거보다 일단은 검사 개개인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단독 관청입니다. 관청.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담당 국장 누구누구가 결정해서 발표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이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검사 개개인은 이와 같은 행정관청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행정관청인 그 검사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것이고 그 검사의 간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좌표찍기의 성격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저는 검찰권을 우리 사회가 이제 일정하게 좀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행정관청의 이름, 검사의 이름은 공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좌표찍기, 공격 지시 측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개인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좌표찍기 하는 거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좌표찍기입니까? 아닙니까? 박찬대 의원은 더 나아가서 제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 그 수사 검사랑 그런 걸 공개한 거에 대해서 훼손이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문제부터 한동훈 장관은 왜 수사를 안 하는 것인지 그거부터 답하는 게 맞겠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하지만 몰상식하다라는 적나라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상민 중진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몰상식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다. 검찰권도 준사법권,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매우 몰상식적이고 위험스럽고 이성 잃은 행태, 반헌법적이다라는 표현인데 저희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 독립성 보장되는 매우 몰상식적이고 위험스럽고 이성 잃은 행태. 당장 공개하는 거 이 배포 거둬들여야 된다라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쭉 지켜왔던 중진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이례적인 장면이긴 한데 하필 이 대표의 개인 리스크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제는 검사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은 몰상식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대표 개인 문제와 관련 없이 민주당에서 이제 검사도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 차례 묻게 되네요. 자, 그럼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민주당 자체에서 저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지도부,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공모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발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성을 잃고 지금 감성적으로 대하고 있다. 사실 이제 법에 의해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과학적이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공개된 정보라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 배치표를 본다랄지 아니면 뭐 법사위랄지 이런 거 통해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고, 일반인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일부 언론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걸 다 취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정보를 왜 공개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여연대랄지 그런 데서 할 수 있어요. 또 유튜브에서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 자체에서 공당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저런 행태를 하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나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단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사진까지 구체적으로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것은 결국 강성 팬덤층에 의해서 뭔가 수사에 좀 위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자체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봐요. 첫 번째는 굉장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사를 결과적으로 어떤 자기의 범죄 혐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얘기를 하고 억울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게 아니고 검사를 지명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고, 또 검사들이 과연 유축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저렇게 자기 얼굴이 나가게 되고 저런 식으로 스스로가 드러나서 좌표찍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될 거예요. 아, 도끼가 오릅니까? 그럼 도끼 오르죠. 더군다나 검사를 수사라는 기관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날 새서 더 열심히 수사를 할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날 새서 한다. 우리의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수사를 열심히 할 가능성이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때 날 새서 수사하셨어요? 아, 누가 저를 비판하고 그 수사에서 공정성이 이랬다고 하면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공정하면서도 엄하게 수사를 하죠. 더 날 새서? 그렇죠. 그래서 저건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과도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이랄지 그다음에 보좌관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친명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런 어떤 형태의 어떤 행동 자체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를 벗어나고 국민으로부터 어떤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건 다분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기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꾀를 내어도 죽을 꾀만 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딱 그렇습니다. 민주당 끝까지 저렇게 미기적거리고 가다가 정말 팔다리 자르는 데까지 가시겠습니까? 빨리 수술해서 정리하십시오. 김수현 교수님,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이 조리돌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150명의 검사가 동원된 걸 갖고 조리돌림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조리돌림 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똑같아요. 특검에서 무혐의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 아래 여러 검사가 수사를 해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지금 범죄의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정권이 바뀌었더니 갑자기
유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조리돌림 당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 권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다. 국민들이 누가 수사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역사에 남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알 권리는 충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얼굴 가지고 포스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재명 방탄 의원들 명단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그건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가능한 겁니까? 그건 역시도 결국은 좌표를 찍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이건 어떻게 봐도 결국 검찰을 좌표 찍어서 위축시키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왜 하느냐? 사법적인 판단에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걸 여론전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잣대로 만약에 이 범죄를 들여다보면은 이길 자신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는커녕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여론전으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웹자보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겠다, 김경수 지사도 만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내 편을 다 규합시켜서 여론전으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할 수 있는 건 모두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서 많은 전문가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례로 되치기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까지 정말 피해 실드라고 느껴질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이러다가 정말 민주당이 다 같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도 지금 다 같이 지금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도 이렇게 반헌법이고 정말 이러한 작태를 제발 그만해야 된다라고 준엄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의견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출마할 때 방탄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야가 설전이 있었잖아요. 이번 검사 공개, 전재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의 상당수 이제 공감이 가는 대목도 있거든요. 네. 수사 검사의 이름을 모르고 만약에 수사가 잘못됐는데 검사들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그간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자라는 측면일 수 있는데 똑같은 행동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좌표 찍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성격도 논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탄 이야기를 뭐 민주당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방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방탄이 되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중단이 되거나 기소한 것을 기소 철회를 하거나 또는 기소하려고 하던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중단이 되거나 그렇죠. 이래야 방탄 아닙니까? 방탄 효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 기소할 거 기소하고 있고 수사는 차고 넘치도록 수사는 되고 있고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방탄입니까? 방탄은 오히려 더 수사가 더 수사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날새산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탄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방탄은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행정관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상 규정돼 있는 중앙행정부처도 있고 뭐 지자체도 있고 여러 행정관청들이 있는데 검사 개개인의 이름은 행정관청입니다. 단독관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예를 들면 부산 북구청에서 뭐 한다 그러면 북구청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검사가 어떤 사건을 기소를 했다 그러면은 그 특정 검사의 이름이 북구청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독 관청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법상으로 맞는 겁니다. 그게 형사소송법상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할 때 이 검사들 이름을 이렇게 공개를 하냐, 그 이전에는 안 하다가 이것이 방탄용 아니냐, 이재명을 돕기 위한 건 아니냐, 그런 비판 일면 저는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수사를 다 하시란 말입니다. 다 하시는데 이 검사들이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1, 2, 3부, 공공수사부 1, 2, 3부 여기에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담당 수사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
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에서 공판 검사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공판 검사의 입을 통해서 이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60명, 검사 60명, 문재인 전 정부 수사 검사 90명 이래가지고 전체 검사 2,000명 중에 150명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친의 양평 공흥지구 수사가 지금 1년 넘도록 안 됩니다. 허위 사실, 허위 이력, 그다음에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이것도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시라니까요. 하시되 적어도 공정한 수사는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단독 관청인 검사분들의 이름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국면에서 공개가 되고 강대강 대치를 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다. 불법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공개했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좌표찍기 도리조림도 아니다. 불법도 아니다. 라는 강한 항변. 김연아 의원님은요? 네, 또 방탄도 아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방탄조끼가 좀 하나 더 추가로 구입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래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방탄조끼가 하나 있었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 혐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사건입니다. 모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수사 내용과 혐의에 대해서 다 지금 방탄으로 김건희 여사를 내놓고 있죠. 왜 이건 수사 안 하냐?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판 검사가 이름을 얘기 안 해서 그게 결정적인 단서라서 그때는 기소할 수 없었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신동영 의원 건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변명이 정말 앞뒤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탄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왜 이 검사들의 명단을 이재명 대표의 의원실 보좌진이, 그다음에 지금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이재명 측근들이 나서서 이걸 만들어서 공표를 합니까? 설마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 아까 우리 김감상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더 세게 수사하라고 공정한 수사하시라고 지금 더 힘을 내게 하라고 응원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고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런 일이 공당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끝마다 당사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도 민주연구원만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지 민주당 전체를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수사가 임박했을 때 김용 자기 측근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앉힌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연출한 것은 아닙니까? 모든 이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되기 이전에, 대권 후보가 되기 이전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도지사를 거치는 동안에 무수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고 지금 그것을 그대로 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결국 대선 후보로 만들고 대선 후보에서 낙선했지만 또 당대표 후보로 만들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그것이 저는 잘못된 것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 실적, 부풀리기, 허위 수상 실적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고 물론 문재인 정부 때인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던 건입니다. 뿐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경찰에 내사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잘 안 됐었죠. 그걸로 끝이 났다가 대선 기간 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최근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범죄 일람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김건희 X파일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공개가 되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양평공흥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이상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선 기간 중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이익 본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이것도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이것도 대선 기간 중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있었던 일인데 수사가 왜 안 됐냐 이 말씀은 이제 사실관계와 틀리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검사들의 명단이 공개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변 측근들에서는 불응하겠다. 그리고 소환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당당히 임하겠다. 하지만 28일은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스탠스를 조금 바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구체적으로 일정 바꾸십니까?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출석도 고민하시고 계신 건가요?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여당에서는 마실가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동네 마실 가듯 박정아 의원입니다. 소환조사 일정 방식 고르겠다는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김기현 의원, 헌법 위에 존재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사회적 특수계급 창수를 본 듯하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요 피의자가 검찰과 출석 일자를 상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날짜를 조려서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만 이 대표 역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직접 나가서 검찰 조사 받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은요. 박용진 의원, 본인이 무죄 주장하고 검찰의 정치 공작 비판하는 만큼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대응하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생즉사 사즉생. 친 이재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서 죽으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찰 조사 임하라 라는 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변 측근들에서는 불응하겠다. 그리고 소환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당당히 임하겠다. 하지만 28일은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스탠스를 조금 바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구체적으로 일정 바꾸십니까?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출석도 고민하시고 계신 건가요?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여당에서는 마실가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동네 마실 가듯 박정아 의원입니다. 소환조사 일정 방식 고르겠다는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김기현 의원, 헌법 위에 존재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사회적 특수계급 창수를 본 듯하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요 피의자가 검찰과 출석 일자를 상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날짜를 조려서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만 이 대표 역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직접 나가서 검찰 조사 받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은요. 박용진 의원, 본인이 무죄 주장하고 검찰의 정치 공작 비판하는 만큼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대응하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생즉사 사즉생. 친 이재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서 죽으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찰 조사 임하라 라는 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과연 어떤 소식이 엄선되어 있을까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됐습니다. 헬라원 관련 대책회의 주재 안 했어요. 용산구청장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참사 당일 고향 개인 일정 이후 사고 점검 주장했지만 사실무근이었다. 사고 점검도 안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일주일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어요. 증거인멸 정황. 재판부도 증거인멸 우려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용산구청장의 행동이 좀 이상하리만큼 뭐랄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많았고요. 그렇죠. 너무 대비도 안 돼 있었고 이 헬로윈에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어떤 회의도 하지 않았고요. 또 당일에도 고향에 갔다가 뭐 잠시 들러봤는데 뭐 마치 현장에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참사가 있은 지 얼마 지나서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교체하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수상하고 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어떤 판단으로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어떤 사후의 조치를 잘 했느냐도 문제지만 이제 사전에 대비를 했느냐도 문제인데 과연 사전에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대비를 완벽히 하지 않았다는 게 죄가 될 수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준비를 못한 거를 죄를 물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물론 나중에 앞으로 뭐 기소가 되고 재판에 가서 이게 무죄가 될지는 다퉈봐야겠지만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곧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사전도 사전인데 사후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8시 20분에 퀴논길 순찰 점검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CCTV 공개됐는데 귀갓길이었어요. 그래서 귀갓길 아니냐라고 하니까 둘러보면서 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집에 들어갔는데 9시 30분에 퀴논길 순찰 점검했다. 현장 점검했다라고 했지만 CCTV 봤는데 집 앞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억에 혼선이 있었다. 의도적인 거짓말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굉장히 그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이 벌어진 이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가 마치 들여다봤다라거나 상황을 점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 뭐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들러본 것뿐이었던 것이고 또 나중에 집 앞에 CCTV를 들여다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정황들이 다 참작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던 당시 시간이 오전 10시 59분이었어요. 그리고 박 구청장은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현장 지휘를 했다라고 했지만 CCTV에 오전 5시 30분에 집에 간 걸로 나와요. 이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거짓말로 지금 계속 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사전에 정말 대비를 철저히 했느냐 그 부분은 미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람이 예지력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그렇게 큰 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는 어쨌든 발빠르게 대응을 함으로써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걸 하라고 구청장이라는 자리를 주고 권력을 주는 것인데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권력으로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작태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 세상을 떠났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청장의 이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서 참사 트라우마로 기억이 부정확했다라는 웃지 못할 해명까지 용산구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연 우리 국민들 앞에서 용산구가 아무것도 못했던 게 구청장의 이 같은 나이브한 행동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사 당국이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쳐서 그걸 문제 제기하는 시민과 설전까지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파이팅! 분양도 앞에갖고 화이팅 외치는 사람은 안 이상하고 잘 찍어도 멋지고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친다.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자, 서영교 의원이 크게 파이팅을 4번 외쳤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지난 23일이에요. 시민이 똑바로 좀 하라. 그러자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자 또 다른 시민이 분향소에서 파이팅하는 게 더 이상하다. 그러자 시민들을 가리키는데 잘 찍어도 무언가 카메라맨에게 지시하는 듯한 행동까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그 분향소에서나 이제 아니면 뭐 장례식장이나 이게 좀 엄숙하게 조문을 하는 자리에서 파이팅은 글쎄 좀 생소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파이팅이란 말이 사실 이제 분향소는 장례식장에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한 번도 아니고 4번을 파이팅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유족에게 이런 파이팅을 했을까? 근데 유족이 파이팅했다는 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유족은 슬픔에 빠져 있고 뭔가 원인과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입장의 유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팅은 싸우자, 힘내자인데 그렇죠.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파이팅을 외치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유가족의 파이팅을 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저 자리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그런 보수 측의 어떤 시민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분한테 또 파이팅이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잘해보라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감정 싸움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전재수 의원님도 있지만 지역구에서 그럴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본인을 싫어하는 뭐 또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포용력 있게 하든지 이제 무시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서영교 의원이 아마 거기에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말싸움이 되고 또 경우에 따르면 욕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서영교 의원이 욕했다는 게 아니고 시민이 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거 이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 잘 찍어둬라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분향소에 가서 파이팅을 4번 외친 것이 원인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인 자체는 이제 서영교 의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에 있어서 좀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좀 뭔가 좀 감내할 수 있는 걸 감내하지 못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이팅. 사실 이 파이팅이라는 인사가 굉장히 좀 우리 인사말은 아닙니다. 생소한 인사말이긴 한데 그래도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긴 한데 분향소에서는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서영교 의원 해명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 파이팅이라고 한 건지 서영교 의원 해명 한번 들어보시죠. 유가족을 위해서 화이팅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유가족들을 폄하하는 현수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성분이 와서요. 목소리 크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고 우리가 힘내자라고 한 힘내자라는 것입니다. 의미에서. 유가족을 향해 파이팅한 게 아니라 우리가 힘내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파이팅을 외친 거다. Fighting by myself. 우리 스스로 힘내자라는 얘기를 4번이나 외친 거다. 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서영교 의원 해명이고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김기현 의원의 비판입니다. 참사를 정쟁 도구화하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고맙다고 쓴 것과 같은 유전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해명도 있는 그대로 전해드렸고 여당의 비판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죠. 먼저 김연아 의원님, 파이팅! 전재수, 파이팅! 김수경, 파이팅! 김광상,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 이런 건 참 자연스러운데 지금 서영교 의원은 우리 유가족에게 절대 한 거 아니다.
그 서영교 해명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유가족에게 파이팅 외치지 않습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의 변명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유가족한테 한 게 아닌데 그럼 누구한테 했다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요. 우리 스스로 자기한테 화이팅을 그렇게 막 소리내서 그것도 국회의원 공인이 막 유가족 앞에서 그런 걸 합니까? 정말 앞뒤 구분을 못하는 소리죠. 저는 오히려 변명이 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처음엔 저도 김기현 의원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세월호 때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다고 한 거가 떠오를 만큼 좀 섬뜩했는데 저희 서영교 의원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팬티 예산 삭감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죠. 좀 서영교 의원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좀 독특하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저는 저 발언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은하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재난재해의 장소라든지 또는 추모 또는 분양하는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좀 최대한 좀 절제된 그런 그 말들,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들었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자, 송중기 씨가 영국 여성과 열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이분이 아니냐, 영국 여자친구가 이 KT 이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소속사 송중기가 한 여성과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다. 교제 사실 외 정보들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목격담이 나왔어요. 지난 7일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 싱가포르 행사에 동행했다. 스태프에게 소개했다. 당시 귀국하는 모습을 봤다. 발리 데이트를 봤다. 지인 결혼식을 봤다. 라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요? 영국 배우 KT 루이스 사운더스라고 합니다. 지난 9월 아시아 태평양 스타 어워즈 대상 수상 당시 사랑하는 우리 KT, 날라, 마야, 안테스를 언급했는데 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라 날라는 강아지고 마야도 강아지고 안테스는 누군지 모르겠고 KT가 저 KT 루이스 사운더스 배우가 아니냐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이탈리아어 선생님으로 첫 만남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야와 안테스가 저 친구들이군요. 반갑습니다. KT 루이스 사운더스도 반갑습니다. 아직은 확실치는 않네요, 김수현 교수님. 그냥 추정인 거네요. 그 소속사에서 만남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 같아요. 어쨌든 송중기 씨는 굉장히 그 열애 사실을 감추거나 하지 않는 스타일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헤어지셔서 이해하면 안 되는구나. 뭐 예전에도 사실 그 여배우 때문에는 조금 자제를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항에 입국할 때도 그 여자친구와 함께 입국하는 사진들이 기자한테 찍혔는데 사람들은 그게 여자친구라는 생각은 못하고 뭐 외국어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송중기 씨가 외국인과 교제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송중기 씨는 사실 별로 감추지 않고 저렇게 시상식에서도 자기 여자친구와 반려견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직진남인 것 같아요. 영어도 송중기 씨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굉장히 그 한 드라마가 호평 아래 이제 끝났는데 이제 그 굉장히 그 연기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이렇게 또 열애설이 터져서 요즘 또 주가가 최고 주가 아닙니까, 송중기 지금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 드라마가 워낙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팬들로부터 굉장히 지금 뭐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응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뭐 훌륭한 배우가 여자친구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 여자친구의 존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조금 새로워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KT 사운더스가 정말 여자친구가 맞는지 여부도 좀 나오면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그때 더 정확하게 다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정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3월 8일에 전당대회 한답니다. 국내임이 안, 유, 그리고 김장. 안, 유, 그리고 김장.
여기 언급 안 된 분들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언급을 못합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 누가 될까요? 내년 3월 8일에 결정됩니다. 뽑긴 뽑는군요. 후보자 등록 후 예비 경선 2월 초에 컷오프하고 3월 8일에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새 지도부 당대표 뽑겠다라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과반 득표자 없을 시에 1, 2위 간의 결선 투표합니다. 1대1 토론. 볼만하겠군요. 1, 2위 간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주자들이 많고 당 내에서도 뭐 주자는 많은데 대표감은 없다, 있다 얘기들 많은데 흥미로운 게 한 보도에 따르면 전대의 핵심 3대 변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친윤의 합종연행, 유승민, 나경원 출마 여부, 2040 세대 당원의 선택. 첫 번째, 친윤의 합종연행.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치열합니다. 친윤계들의 어떤 연대 내지 단일화, 교통정리가 관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윤이 미는 후보들 2명이 그렇지 않은 후보와 동시에 나갔을 경우에 표가 갈라져서 어부질이 당선, 타인이 당선될 경우를 아마 친윤계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강한 어떤 교통정리, 밀어주기, 몰아주기 뭐 이런 게 있지 않냐라는 관측. 두 번째, 유승민, 나경원 2명의 출마 여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일반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분들입니다. 당내 비윤계가 이쪽으로 결집하지 않겠냐라는 관측, 변수다라는 거죠. 세 번째, 2040 세대 당원. 이준석 체제 전후에 급증한 2040 책임 당원들이 윤심에 호응할지,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굴 밀지, 유승민 의원이겠죠. 이런 것들이 미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변수는 어떤 변수입니까, 김연아 의원님? 글쎄요, 근데 이게 앞에 두 가지 변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친윤, 친윤 후보라고 불려지는 이 지금 후보들이 합종연행을 어떻게 할지 그 방향과 또 좀 이렇게 속도 같은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거 확실치는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분류하기를 이렇게 좀 분류가 된다.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볼 때에 이제 분류되는 어떤 위치라고 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 지금 뭐 2040 새롭게 중도층으로 편입된 당원들도 많이 있지만 또 여전히 그 국민의힘 당원 안에 중에서는 지난 총선에 대한 또 지금 어떤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금 이제 황교안 전 당대표도 출마 표시를 하고 있어서 의외로 좀 안에 표 구성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집결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2월 초에 이 후보들이 등록하고 처음에 컷오프되는 그 상황까지가 일단 1차전이라고 생각하고 1차전이 끝나고 나면 표 구성이 다시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 후보가 컷오프돼서 결정되고 나면 지금 가장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과 함께 이 총선 승리를 이끌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야당을 견제하는 이 좀 완성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컷오프돼서 최종 후보가 되면 결국 이 산재되어 있는 모든 당심이 유력한 후보에게 굉장히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다른 어떤 전당대회보다 흥미진진하고 또 당원들이 굉장히 당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권리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그래프 다시 한번 피디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건데 왜냐면 안철수 의원이 딱 지금 중간에 찍어놨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누구보다 윤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자들이 볼 때는 친윤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된다 본 거고 유승민 의원은 최근에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응원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비윤의 가장 끝자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권성동 두 후보가 지금 같은 포인트에 있다는 것도 좀 흥미롭고 나경원 전 대표가 바짝 쫓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윤상현, 황교안은 왜 저 위치에 있는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어떤 수평선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다양한 주자들 얘기 준비되어 있는데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이 동맹, 김장연대가 심상치 않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신뢰하고 방향과 철학을 제시하는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장제원 의원님입니다. 박수 한번 세게 쳐줍시다. 요즘 뭐 김장 담근다고 그래서 한참 바쁘시던데 맛있는 김장도 담그고 영양가 풍부한 식단 만들어서 부산도 대한민국 발전시키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덕장과 용장을 두 개를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함께 이 부산 발전 함께 좀 노력해달라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기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아닙니까? 왜 연대를 비판을 합니까? 자, 김장 동맹은 굉장히 공고해 보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은 당원 100% 투표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과 동맹이라는 게 김기현 의원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어쨌든 이제 장제원 의원은 뭐 자칭 타칭 윤핵관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맞습니까, 윤핵관?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었었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윤심이 누구를 향하느냐를 약간 보증하는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밀면 정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가 맞습니까?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혹시 최근에 아니라는 얘기를 좀 제가 들어서 윤심이 거길 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김장 연대를 통해서 이제 김기현 의원은 굉장히 자신을 이제 어필하려고 하겠죠. 사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누구 하나 이 사람이다, 완전히 강력한 후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좀 약할 수 있는데 장제원 의원과 함께하면 좀 힘을 받아서 뭔가 대표로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당원 100%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원 뭐 100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당원만의 의견이 민심과 완전히 괴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자들의 이 파이팅도 넘칩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의원, 난 윤 정부의 연대 보증인, 손잡아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윤 대통령을 향한 재롱잔치냐, 연대든 연애든 본인들 자유다. 비판적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당대표 되세요. 희망적입니다. 윤상현 의원, 윤당 연대가 필승 연대다. 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가 유승민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 비판적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이냐, 출마한다면 당선될 것이냐, 가능성은 과연 있냐,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저 멀리 민주당에서 우상호 의원은 유승민 당대표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세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친윤이나 혹은 윤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유승민 돕자, 이런 분위기가 밑바닥에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에서도 이제 카운터 파트너니까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흥미로운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게 사실은 제일 겁나죠. 아, 그래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에서 가장 지지가 높은 분이 유승민 대표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총선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중도 무당층에서 표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외연 확장성이 있느냐, 표의 확장성이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기저기서 표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후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유승민 후보가 가장 압도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사람이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되겠죠. 혹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랑 자꾸 이제 비판하고 하니까 대통령과 좀 갈등을 기대하면서 응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권 세력 내에 뭐 이견이 분출이 되면 국정이 한 방향을 가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려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논쟁을 하면서 뭔가 국정을 이끌어 간다라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이 볼 가능성도 있고 그렇군요.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 사실은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의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유승민 대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전당대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좀 팽팽하고 그 누구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경쟁력들을 나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